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3과목 파트 1의 기초통계량 관련해서 기출 및 예상 적중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중심 위치의 측도 얘하고 가장 거리가 먼 게 뭐냐? 답은 2번이죠. 표준편차죠. 왜냐하면 나머지 평균, 중앙값, 최빈수 이런 거는 중심 위치의 측도인데 표준편차는 데이터가 얼마나 중심에서 떨어져 있느냐 이런 그 산포도에 관한 측도이기 때문입니다. 예,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예,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료의 산술평균, 우리가 아는 그냥 평균이죠. 다 더해가지고 그 n의 개수로 나누는, 자, 그 산술평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라는 문제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이상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 이게 틀렸죠. 산술평균은 극단값의 영향, 다른 말로 이제 이상값, 이상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론 강의에서도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만 1, 2, 3, 4, 5 해서 n이 5개니까 5로 나누면 원래 산술평균은 3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 100이나 뭐 200 같이 굉장히 큰 숫자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6으로 나누지만 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평균이 확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극단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인데 받지 않는다라고 했죠. 예, 따라서 답은 1번인데 나머지 뭐 편차들의 합,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진 값들,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뭐 이런 편차들을 계산했을 때 그 편차들의 합은 0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분포가 좌우대칭이다.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대칭이다. 그러면 산술평균과 중앙값은 일치하게 되고 자료의 중심 위치에 대한 측도이다. 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예, 3번 문제입니다. 극단값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대표값을 구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극단값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측도라는 거죠. 이걸로 적합하지 않은 게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위에서 내용을 봤죠. 산술평균, 얘는 극단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운데 있는 값이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큰 수가 있어도 그냥 위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또 볼까요? 여기 50, 100분위 수. 얘는 100분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앙에 해당하는 그 값이기 때문에 중앙값에 해당하는 거고요. 절사평균은 뭡니까?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을 때 여기 아주 극단적인 이 값들을 빼버리는 거죠. 예, 일정 비율만큼 가장 큰 부분, 작은 부분 얘를 제외하고 평균을 산출한다. 얘는 결국 이 산술평균이 극단값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의 성격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입니다. A반 학생은 50명이래요. 그리고 B반 학생은 100명입니다. 그런데 A반의 평균 성적이 80점이고요. B반의 평균 성적이 85점이래요. 그러면 이 전체 평균 성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냥 가중산술 평균의 개념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명 곱하기 80 플러스 100명 곱하기 85, 그거를 전체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여기 더하면
150명이니까 150명으로 나눠주게 되면 83.3이라는 근사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어느 투자자의 연도별 수익률이래요. 얘가 이제 X1부터 XN까지 있다는 건데, 이때 연평균 수익률, 얘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답은 1번의 기하평균이 되겠습니다. 기하평균은 어떤 거죠? 우리 이론 수업에서 같이 살펴봤지만, 이 시간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변화하는 값, 즉 변화율이나 비율의 평균, 이거를 알아내기 위한 계산 방법이죠. 주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투자 수익률. 여기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연평균 투자 수익률이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할 때 쓰이는 방법이죠. 주로 이제 경제, 인구, 물가 이런 것들의 변동률이나 성장률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많이 쓰이고요. 이렇게 시간의 개념이 녹아 있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속적인 어떤 수익률, 이 계산 등에 주로 쓰인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관광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시속 80km, 여기서 출발했다고 치면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시속 80km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돌아왔겠죠. 그때 시속 100km로 돌아왔대요. 그러면 얘들의 평균 운행 속도는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산술 평균으로 하면 맞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시속 몇 킬로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량의 평균을 구하는 그런 문제죠. 따라서 시간, 거리, 속도 이런 것들에 관련된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화평균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조화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해서 여기 아래의 해설에 또 나와 있지만, N개의 자료들에 대해서 그 역수들의 산술평균에 다시 역수를 취한 걸로 단위당 평균의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역평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걸 놓고 한번 해보죠. 80하고 100을 역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80분의 1, 얘는 1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들의 이제 평균을 구합니다. 그러면 8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을, 얘는 지금 n이 2개니까 2로 나눕니다. 역, 그러면 얘를 다시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위로 가겠죠. 2가. 그리고 얘들이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8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개의 자료가 A1부터 AN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조화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최종적인 모습만 보면 걔들 분의 1 해서 여기에 들어가고요. 분모에 걔들을 더하고 위에 N, 즉 얘들의 개수, 이거를 써주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습을 보면 조금 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풀기로 식을 정리했죠. 역평역의 과정을
거쳐서 그 얘를 정리하게 되면 16,000을 180으로 나누는 결과가 되는 거고요. 얘를 계산을 하면 88.89km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간략하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써 있으니까 이 방법으로 참고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AB니까 2 곱하기 A는 80km였고요. B는 100km였죠. 그리고 분모는 A 플러스 B니까 80km 더하기 100km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16,000을 180으로 나눈 그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똑같이 88.89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답에서 88.89에 해당하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7번입니다. 자료의 분포에 대한 대표값인데요. 평균 대신에 중앙값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극단값의 영향, 이게 아마도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4번 보니까 거기에 맞는 답이 있습니다. 평균은 중앙값보다 극단적 관측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과 일치를 하는 결과가 나왔죠. 이 아래에 있는 해설도 얘는 극단적 관측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줄이려면 그냥 가운데 있는 중앙값이 보다 적합하다라는 해설이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표본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대표값으로 가장 적합한 게 뭐냐라는 겁니다. 보시면 10, 20, 30, 40인데 이 뒤에 50이나 60, 70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확 커져 버렸죠. 예, 극단값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0이라는 극단값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영향을 줄이려면 어떤 것이 보기에서 가장 적합할까요? 2번에 중위수가 적합하겠죠. 중위수는 여기서 따져보면 30이 되겠네요. 자, 8번의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통계학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이에요. 그런데 평균이 보니까 40점이에요. 중위값을 따져보니까 38점이었대요. 점수가 이게 교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낮았다. 그래서 그냥 12점에 기본 점수를 더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산정한 점수의 중위값은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 성적의 데이터라고 보고 이렇게 뭐 점점 커진다고 보면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40점이었고 여기 가운데 있는 어떤 값이 38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2점의 기본 점수를 더해줬대요. 그거는 모든 데이터가 다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12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균일하게 플러스 12만큼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이 중위값, 가운데 있었던 값도 12만큼 이쪽으로 갔겠죠. 예, 그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8 더하기 12 하면 50이 나오죠. 예,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해설도 같은 맥락이죠. 값들 모두에 12점을 더해줬기 때문에 모든 값이 12점만큼 커지는 방향으로 동일하게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중위값도 따라서 12점만큼 더해졌을 것이다 라는 결과입니다. 예,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예,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4개의 변수에 대한 관측값을 얻었다라는 건데요. 4개의 변수 중에서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때 가장 적절한 변수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론 강의 때 같이 봤었던 부분을 한번 회상을 해보시면, 자, 이 최빈값이라는 거는 명목 수준의 측정, 즉 범주형 자료, 거기에서 적절한 대표값으로 사용됐죠. 그런 것들을 상기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변수 중에서 범주형 자료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키, 몸무게, 얘들은 각각 절대 영점이 존재하는 연속형 자료들입니다. 월평균 용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혈액형, 이것은 그냥 상호 배타적인 범주죠. 예를 들어서 A, B, O, A, B 이렇게 4가지의 혈액형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각각 1, 2, 3, 4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서 통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 숫자 자체가 계량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명목 수준의 측정이자 큰 범주로 보면 범주형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의 혈액형이 되겠네요. 예.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자료로 줄기 잎그림, 예, 이거를 그린다 라는 건데, 그리고 중앙값을 찾아보려고 한대요. 자, 빈칸에 들어갈 잎하고 중앙값, 여기 있는 게 줄기죠. 여기 있는 게 줄기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잎들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잎과 중앙값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게 어떤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보시면 숫자들이 이렇게 뭐 오름차순이나 이런 걸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기를 보시면 쉽게 파악이 되죠. 여기 25, 34, 38. 왜 이게 25, 34, 38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이 위에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다 10의 자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의 자리들이 뒤에 뒤따르고 있죠. 아, 이걸 이렇게 나타났구나 라는 데이터와 그림을 비교를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 얘를 42, 43, 44 이런 식으로 쭉 해석을 하면 이 위에 있는 데이터하고 일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을 그 일정한 순서로 한번 오름차순으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25, 34, 38, 그죠? 그 다음에는 42, 43, 44, 45, 46이 될 겁니다. 그런데 5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비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맞는 데이터를 여기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50이 눈에 띄고요. 그럼 여기 0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보니 53이 눈에 띕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3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찾아보면 54가 눈에 띄죠. 그러면 034로 나머지는 없죠. 예, 그 이외에는. 따라서 50, 53, 54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61, 66, 73, 78, 81, 86 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데이터와 그림의 나머지 부분들을 비교를 해서 이 줄기에 있는 숫자들하고 잎에 있는 숫자들하고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한 게 여기에 써 있는 제가 판서한 내용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찾았어요. 034입니다. 그러면 여기인데요. 034. 그러면 중앙값이 50일 텐데 한번 찾아봐야죠. 이 개수를 쭉 이제 그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세어보면 전체가 17개 데이터예요. 이 17개 데이터를 지금 순서대로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17개면 데이터가 홀수죠. 그러면 중앙값을 찾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홀수인 경우에 우리가 적용하는 그 방식을 여기에 적용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값을 어떻게 찾죠?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있는 요 숫자가 바로 중앙값이 되는 거죠. n이 지금 17이니까 얘를 계산을 하면 2분의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은 9번째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9번째 있는 값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50이 중앙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이상치를 탐지하는 기능, 이걸 가지고 있고 최소값 제1사분위수, 중앙값 제3사분위수, 최대값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도표로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의 상자 수렴 그림이죠. 우리가 박스 플롯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해보시면 여기가 중앙값이고요. 여기가 제3사분위수, 여기가 제1사분위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 범위 이상 밖으로 나간 거 그게 이제 극단적 이상값이죠. 예, 5숫자의 요약으로 그린 자료의 특성을 요약하는 그래프다. 그래서 전체 분포의 모습을 이렇게 해서 쉽게 파악이 가능하고 이상값은 별도 기호, 뭐 스타 뭐 이런 걸로 표시를 하게 되고 5숫자는 뭐냐? 요게 이제 5숫자가 되겠죠. 최소, 최대, 그리고 1사분위수, 중앙값, 3사분위수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예,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뭐 중앙값, 뭐 평균, 뭐 최빈값 이런 것들이 쭉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순서가 뭐 오름차순이나 이런 것들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그걸로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하면 먼저 20, 40, 41, 54, 54. 예, 이게 한 번 더 있네요. 55, 56, 58, 75, 81, 81. 예, 81도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 54, 54하고 81, 81하고 이렇게 얘들이 각각 2개씩 나왔기 때문에 일단 3번 최빈 값은 54와 81이다. 예, 이렇게 복수로 존재하는 거죠. 예, 이건 맞겠죠. 일단 예, 얘는 맞고요. 4번 볼까요? 자료의 범위. 자료의 범위는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를 빼면 되죠. 그러면 81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면 61. 자료의 범위는 61. 예, 얘도 맞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가 몇 개일까요? 중위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예, 11개입니다. N은 11개. 그러면 데이터가 홀수인 경우에 중앙값 공식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 2에 n 플러스 1. 요 번째 있는 수가 중앙값이죠. 그러면 n이 지금 우리가 세어봤더니 데이터 개수가 11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조금 더 풀면 2분의 11개 더하기 1개. 예, 그러면 2분의 12는 6이니까 6번째 있는 수가 중앙값이네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5가 중앙값이네요. 예, 1번도 맞았습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자, 2번 보니까 표본 평균이 산술 평균 얘기하는 거죠. 이 표본 평균이 중앙값 우리 금방 구했지 않습니까? 55죠. 얘보다 작대요. 예, 이게 틀렸겠죠. 표본의 평균은 중앙값보다 아마 클 겁니다. 저걸 어떻게 구할까요? 이걸 전부 더해서 데이터를 전부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해설 보시면 20 더하기 40 더하기 쭉 해서 81, 81까지 다 더한 다음에 11로 나누면 55.90이 됩니다. 그러면 산술 평균은 55.90이고 중앙값은 55니까 표본의 평균이 얘보다 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얘는 틀린 게 되겠죠.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측도의 단위가 관측치의 단위, 예, 측도하고 관측치의 단위가 서로 다른 게 뭐냐라는 겁니다. 답은 4번의 분산입니다. 표본의 분산을 예로 들어볼게요. 자, 그들의 평균으로부터 각각의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 거, 예, 그것들을 제곱을 해서 다 계산해서 전부 더하죠. 그리고 그걸 n-1로 나눕니다. 따라서 이 제곱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애초의 데이터하고 이 지금 우리가 산출한 분산의 단위는 애초에 있었던 관측치 단위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둘이 서로 다른 거죠. 예,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4번의 답은 4번이고요.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A병원하고 B병원에서 각각 6명의 환자를 상대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 서비스를 받기까지 요 대기 시간
이걸 조사한 게 요 데이터래요. 그런데 이 대기 시간에 대한 비교를 쭉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옳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보시면 평균이 어떻고 분산이 어떻고 누가 뭐 같고 뭐 누가 누구보다 크고 이게 이제 쭉 여기 제시가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평균하고 분산을 계산을 해보면 어느 게 여기에 적합한가 이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해서 아주 단순 계산을 하면 되겠죠. A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문제에서 주어진 데이터들을 전부 더하고 데이터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17이 나옵니다. 자, B는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여기도 17이 나와요. 그러면 평균은 같네요. 예, 같고 분산을 계산을 해볼까요? 분산은 전 문제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얘들이 17이고 17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 즉 17하고 평균인 17하고 떨어져 있는 차, 그거의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32하고 17하고 떨어져 있는 차, 그거의 제곱. 이걸 전부 더한 다음에 n-1, 6이니까 6-1은 5가 되겠죠. 5로 나누게 되면 89.2가 나오죠. 예, B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9.6이 나옵니다. 그러면 분산은 A가 B보다 크겠네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가장 적합하게 설명을 한 것은 둘의 평균은 같고 분산은 A병원이 B보다 크다라고 했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5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어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